보면 아시다시피 아마추어 리그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저기서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기회고 또 오늘자 얘기할 주제에 관해서 사실은 평소에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들이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개랑 시작을 좀 먼저 박수를 칠수 물론 소개하고 시작할 겁니다. 이건 지금 사전에 말하자면 바람잡이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사실 사회 전 분야가 많은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계기를 제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 사회를 한번 대전환을 시켜야 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언론이라고 하는 영역도 우리가 이제 소위 언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언론의 민낯을 드러냈다. 민낯을 드러냈다 할 때 좋은 의미로 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민낯을 드러내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언론계도 그야말로 대파동을 겪고 있어요.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소위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좀 얘기해보자라는 토크 콘서트 릴레이 인터뷰 중에 언론 분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말씀을 해주셔 나온 분은 정연우 세명대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박수부터. 이분을 뭐 잠깐 소개를 하면 비판적인 학술 운동 뭐 이런 걸 해보자라고 생긴 언론 관련 학회 중에 언론정보학회라는 게 있어요. 언론정보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민언론운동단체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4년간 상임대표를 역임하셨어요. 사실 4년간 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할 때 꽤 오래 했다 생각하겠지만 그 시기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 4년이에요. 우리 사회의 언론이 굉장히 큰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 시민언론운동단체의 상임대표를 4년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을 각오하시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적으로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언론운동 차원에서 가장 적임자를 모시고 이야기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박수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된 것을 스스로 저는 뭐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제 소개는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선생으로 있는 김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언론은 민낯을 드러냈는데요. 그 민낯을 드러낸 것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았던 건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실시간으로 막 중계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오보 그리고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왜곡 보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보도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언론의 문제점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언론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서 결국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 KBS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KBS 문제도 좀 살펴보고 이런 KBS 상황 물론 KBS만의 문제라 KBS로 대표되는 언론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도 한번 좀 따져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해볼까 합니다. 내용의 얘기 순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정연우 선생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세월호와 관련된 언론 보도 누구나 다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그래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 중심으로 먼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서 아주 반가운 누구 뵈야 되는데 이렇게 침통한 자리에서 뵙어서 여러 가지 마음도 아프고 또 착잡하고 그런 생각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희 선생님이 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주노총 시민연합 창임 대표를 하는데 희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언론이 그래도 우리 88년 이후에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특히 공영방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다가 이명박 정권 이후에 한국을 사고를 줬고 특히 그 이후에 그들이 불법으로 날치하다시피 해서 어떤 미드법 때문에 종편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언론 환경과 여론 형성 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제가 시민단체에 좀 관여하고 있던 제가 오히려 좀 낫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망가져도 큰 책임이 있고 그런 책임감 때문에 오늘 또 김정신 특별히 불러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실은 그 민낯이 이번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저들의 국정원 선거 개입의 문제나 혹은 그 이석기 의원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들 민낯이 드러났는데 특히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그것을 더 생생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월호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 했던 특히 방송했던 여러 가지 문제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오보가 많았고 또 그 오보들 중에서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사이에 대표적 오보다 하는 것은 저런 구조됐다 하는 것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기민하게 구조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좀 늦은 측면이 있고 어떻게 생각을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도적 오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상 최대의 구조율이 투입됐다. 회의가 떴다고 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아마 언론이 충분히 알 수도 있고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는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내려주기 위한 그런 보도들 이런 것들을 정말 언론이 큰 역사적 범죄를 저지를까 이렇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그 밖에도 언론들이 이제 그 피해자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그런 아픔이나 그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2차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보도를 수차게 많이 했다. 아시는 것처럼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극적으로 부각시켜서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한 것이라든지 혹은 막 구조돼서 정신적으로 대단히 충격을 받고 정신이 멘붕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지 않았나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논토 일기장 같은 걸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언론이 일종의 시청률을 자극하기 위한 패션으로서 굉장히 좀 감성팔이 보였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 밖에 MBC가 첫날 이렇게 큰 상황 사람 인명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마당에서 보험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셨던 것 어떤 대단히 천박한 고법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주하러 갔던 잠수사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희생됐을 때도 이게 실종자 가족들이 빨리 구조해달라는 조급하게 불러온 잠수사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이것들도 옛날 언론 거의 폭력 수준으로 보도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고가 사실은 사고는 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고가 참사의식에 만든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고 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주로 선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갔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선장을 만연식으로 공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도 언론을 구조 책임을 운동한 대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정부의 무능과 각종 의혹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파헤치지 않았던 것 언론이 충분히 언론 해야 될 최소한도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라 이런 비난을 받아 마스감하고요. 그 밖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보도해서
취재를 접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혹은 취재 노력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를 제가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다 알아들었죠, 그동안. 예.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야외에 쓰려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자들이 취재할 의지가 있나, 취재 접근하려는 최소한도의 의지가 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걸 받아서 일종의 받아쓰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언론은, 사실 언론은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정보가 사실이지 혹은 이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소음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실을 국민들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기능인데, 정부가 발표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정부가 다른 어떤 정책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건 정부의 홍보기관이거나 정부의 나팔수다 이렇게 비판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던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일종의 권력과 짜고 국민을 쏘기 위한 연출된 장면들이 있다. 대표적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의 분향소를 찾아가서 조문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장면에서 실종자 가족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에게 항의도 하고 호감도 적고 하는 그런 걸 싹 빼버리고 오히려 그 현장은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음악을 오히려 그걸 다 빼고 잔잔하고 엄숙한 음악을 깔아서 마치 경건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문하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는 것, 이런 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보도 책임자들이나 주요 간부들이 이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낱낱이 드러내는 막말을 했던 거죠. 예컨대 KBS에 지금은 보도국장도 잘리고 또 필환경 사장이 그 사이에 청와대 주문을 받아서 어떻게 KBS를 통제했나를 통감해 마치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공영방송 수호자인 양 하고 있는 김시곤 같은 사람이 이게 교통사고로 1년에 몇만 명 죽는데 한꺼번에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지만 교통사고 후기면 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막말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한국 언론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보도를 책임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이죠.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적인 사례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죠. 아마 사례만 집적하면 보고서 하나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에 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묵직하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그 최대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 행태를 사실은 조금 단순화시키는 위험을 감사하고 얘기하면 결국은 그동안 우리 언론이 진행해오고 보여왔던 상업적 선정 저널리즘이 그게 다른 형태를 보여준 것도 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조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정치 권력에 대한 화살이 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권력을 미워하고 정치 권력의 어떠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수호자 역할을 오히려 한 원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 MBC 얘기했잖아요. 전원구조 오보. 실제로 우리는 재난방송이 일어나면 전원구조 오보 같은 거 우연한 실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MBC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전원구조는 있을 수가 없다. 어쩌면 희생자가 굉장히 많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계속 보고를 했대요. 그걸 2시간 동안 MBC의 간부들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언론의 보도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겠어요? 결국은 정권에 이게 타격이 될 것 같으니까 정권을 방어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기자들이 스스로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 상업적 언론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는 장악된 언론이라는 것이 아마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역력히 보여준 게 이제 말하자면 이번에 KBS 사태죠. 결국 김치봉 국장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얘기하는 과정에 결국은 청와대가 좌우하는 청양방송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권력이 개입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음으로는 이제 뭐 언론 전체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특히 가장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조차도 그렇게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게 그렇게 하게 된 이 현실을 원인을 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왜 이렇게 됐을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KBS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부 어디를 대고 그런 정치 선전 정파를 이번에는 그 청와대에서 직접 한 것 같고요. 아마 홍보수석이나 그 라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질문을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정부 어디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돼갖고 언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셨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사실 거의 청와대가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실. 예전에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게 하는데 이런 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KBS는 사실은 그전에 참여정부 당시에 이 KBS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 뿐만 아니고 가장 신뢰받는 방송이었는데 아니고 저 스피커를 좀 띄워놓으세요. 스피커를 멀리 내실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시면 그래요? 예. 아마 얼마 전에 혹시 여론조사를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어디를 제일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그전에 그토록 쓰레기 방송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던 종편 JTBC를 가장 신뢰한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JTBC가 가장 신뢰하다 하는 사람들이 한 29% 정도고 그 사이에 참여정부 당시에 그토록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KBS는 신뢰도 한 20% 정도 사람들이 KBS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믿고 또 한국 사회에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될 KBS의 신뢰도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 사실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자기들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의 순조로 운영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가장 깊이 있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 KBS가 지금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그것도 청와대에 직접적 지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 청와대 방송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청년방송이다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실종자 가족이나 현장에 나가서 KBS가 취재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빼앗고 같이만 거의 얻어맞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 선생님은 지금 귀에 그래서 KBS가 사실 이번에 그 문제가 극적으로 소비되지만 실질적으로 막 다른 사람은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예요. KBS의 일일이 청와대가 가까이 있으면 자꾸 하울링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보도국장에서 쫓겨났지만 스피커를 돌려놔요. 보도국장으로 있던 김시곤 씨가 낱낱이 행동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것들 KBS가 그전에 윤창중 씨의 성추행 문제가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지침이 들어와서 다른 모든 방송이나 신문들은 그게 일목통으로 정말 국가적 수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탑뉴스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KBS만 탑뉴스 안 했어요. 그 위에 다른 중요한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일일이 정권을 그걸 김시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왜 하필지 이걸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전에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에 언론에다가 보도 지침을 내려보냈죠. 대통령 관련 사항은 이렇게 보도해라. 학생 시위는 보도하지 마라. 학생들은 국립기관으로 부각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되 왜 이렇게 데모를 하자 이런 발언을 정부로 보도해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그 당시에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다 지침을 내려보내서 언론을 통제했던 그 당시에 보도 지침을 연상케 하는 지침을 일일이 내보냈고 그리고 KBS가 충실하게 그걸 받아서 보도했고요. KBS는 물론 모든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자이자 감시자자 고발자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그냥 권력자의 낙발수가 되고 권력자의 충실한 신분품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났고, 청와대 쪽에서 김승원 씨의 폭로에 따르면 청와대 쪽에서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다 빼라. 그래서 예컨대 해경의 부실한 대응, 제대로 구도하지 못한 이런 걸 다루지 마라. 이런 걸 지침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 그걸 안 다뤘다는 거고, KBS를 비롯한 방송과 특히 종편은 더더욱 그랬고요.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언론들이 앞장서서 마치 모든 책임이 거의 선장한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책임을 면하게 좀 이런 보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KBS가 사실상 군사 정권 당시에 그 당시에 정권의 낙찰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모습을 낱낱이 드러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KBS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또 KBS 앞쪽에 가서 직접적으로 농성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KBS 내부에 있는 그래도 양식 있는 언론인들이 자각을 했고, 그걸 KBS의 막내 기숙 기자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KBS는 아시겠지만 두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조합이고요. 하나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KBS 안에 있는 KBS 노동조합은 그전에 보수적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사실 그 노동조합들이 방송의 공정한 방송이나 방송의 독립성 이런 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KBS 안에 복지 문제라든지 자기네들 이익을 챙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사실은 KBS 안에 있는 KBS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던 노동조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노동조합은 그때 KBS를 정권이 장악하러 왔을 때 정권의 장악에 맞서서 싸워왔던, 그래서 그들이 조직돼서 새로 만들었던 노동조합입니다. 그것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KBS 노동조합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한 5,000명 정도 되나요?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이쪽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선명한 언론, 공정한 방송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KBS 본부가 숫자가 좀 적어서 2012년에 파업할 때는 KBS 본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나머지 KBS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본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그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태가 워낙 심각하고 국민들로부터의 질타가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던 KBS 노동조합도 파업에 돌입해서 현재는 KBS 양노조가 함께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김승원 국장이 폭로를 하면서 KBS가 얼마만큼 정부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KBS 안에 있던 그 사이에 KBS 김환영 사장의 지지를 받아서 사실은 바깥에 보기에 전파 외국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모두 본부에 있는 부장들이 총상처를 합니다. 그리고 KBS의 모든 본부들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 그만큼 KBS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과 KBS의 구성원들이 현재 KBS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직접적 책임이 있는 김환영 사장이 퇴진하고 KBS를 다시 새롭게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다 말씀하셨지만 KBS가 양대 노조가 다 같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거는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의 어떤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켜야 될 건 못 지킨다라는 국민의 질타에 대해서 구노조라고 흔히 불리는 KBS 노동조합이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같이 간 거죠. 그러나 하여튼간 그 다음에 보직 간부가 사퇴하는 거 이런 것들은 KBS 변혁의 중요한 동력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렇게 밖에서는 흔들려고 합니다. 김환영 사장은 PD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제기 시작한 것은 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이익이 말하자면 PD 사장을 배척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거죠. 마침 그럴 때 여러분 추정 60분 아시죠? 추정 60분이나 뭐 그다음에 심야 토론 이런 걸 담당하는 PD죠. 이 PD가 결국은 보직 사퇴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나도 당신한테서 간섭받은 거 할 얘기들이 많이 있다. 지금 얘기하지 않지만 따라 당신 일단 사장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외부에서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김한영 사장이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PD라서 저렇게 배척받는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결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김한영 사장을 비롯해서 이런 KBS 지금 이제 반성한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4, 5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나쁜 짓을 해온 거거든요. 이 나쁜 짓 해온 것들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KBS는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아까 정혜련 쌤이 아주 적절하게 얘기하셨지만 가장 신뢰받는 방송 한때는 그랬거든요. 정현주 사장 시절에 그랬죠. 실제로 정현주 사장 시절에 해놓은 이 성과가 워낙 커서 이명박 시절 가면서 뭐 4대강 보도 막 엉망을 해도 이 신뢰도가 안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KBS가 잘한 게 아니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정현주 사장 시절에 KBS가 쌓아온 성과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드디어 갈가지고 무너져서 지금 이제 신뢰도가 바닥까지 온 거죠. 이렇게 오게 된 전후 과정을 조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전에 그 밑을 잡으시고 좀 가까이 대주세요. 아니 가까이 대주세요.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밑을 잡으세요. 밑을. 아, 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번에 KBS 안에서 이제 김시권 전 국장이 폭로를 하고, 또 거기에 모든 본부에 있는 모집 부장들이 다 삭제를 하고, KBS에 있는 기자들이, 반성문을 쓰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자생집으로 안에서만 내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게 일어난 계기는 시민들이 KBS에 이런 엉터리 썰이 같은 방송에서 항의를 하고 또 KBS 앞에 몰려가서 KBS를 규탄하고 그 반성과 제대로 된 방송을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됐던 거예요. 특히 결정적인 동기가 됐던 것은 김종훈 국장의 그런 망발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KBS로 몰려가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KBS 내부인들의 자성과 각성과 또 내부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KBS나 MBC나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맡기라는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시민들이 그들에서 질책하고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대로 고쳐질 계기가 마련되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동아일보에 지금 해직하셨던 분들 70대 해직하셨던 동아투이 그분들 경우에도 그분들이 그렇게 언론 자유수업 진행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당시에 동아일보가 워낙 엉터리 방송을 하고 엉터리 보도를 하고 당시에 중요한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현장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을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이 신문사 앞에 몰려가서 동아일보를 다 화형식으로 불태웠다는 건데 그랬더니 안에 있는 젊은 기자들, 양심적 기자들이 이게 이렇게 불신받는 언론은 참 부끄럽다. 이런 계기가 마련됐던 거고 그래서 그들이 언론을 제대로 보도하도록 하기 위한 언론 민주화 내지는 그때 무슨 자유언론 수호 투쟁의 촉발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시민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책이 없으면 이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KBS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언론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할 수 없겠다. 또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했던 대표적인 것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나 4대강 문제나 FTA나 이런 것들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언론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KBS는 참여정부
때 선임된 정명주 사장이 한 임기가 1년 반 이상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명주 사장을 좀 쫓아내야겠다 라고 했고, 그런데 공영방송의 사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보냈는데, 그래서 정명주 사장은 압박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물러라, 뒷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먼지털이 아주 탁탁 틀었는데 결정적으로 걸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그러면 KBS는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BS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1명 중에 여당 추천 이사가 7명,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사장이었던 김금숙 이사장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여정부 당시에 여당 쪽 추천 이사였습니다. 이분도 임기가 남아있었죠. 임기가 남아있는데 이분을 압박을 해서 이분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을 나중에 상기대학 총장을 하셨던 이사장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대5 구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6대5고, 당시에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여당 추천 몫으로 들어갔던 이사가 4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쫓아내야 되겠다. 쫓아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분을 차트하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임기가 남아있고 물러내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버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학교에 계시는 분이니까 학교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니 KBS 이사로 갈 때 원래 외부 활동하려고 하면 학교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분이 이사로 위촉이 되는 학교에서 축하한다 프레카드로 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실상 승인한 거죠. 근데 그게 형식적인 절차로 서류가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 승인 받지 않고 외부 활동을 했고, 또 외부 활동하러 가면서 학교에서 승인 안 받았으니 학교 수업도 안 하고 학교 근무에 갔다 해서 해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임을 시키고, 해임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마 그 규정에 공무원들은 해임이 되면 KBS 이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립학교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원이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KBS 이사직도 자동으로 해촉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 편인 사람, 부산대학 교수한 사람을 KBS 이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6대5로 당시에 한나라당 추천 몫이 한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거기서 또 한 사람은 아마 나중에 배우를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당시에 열린우당 추천 몫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배우해서 7대4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뉴라이트들을 동원해서 정명주 사장을 고발을 하게 하는데요. 고발할 게 거의 없으니까요, 사적인 게 아무것도 걸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정명주 사장 당시에 국세청에서 부당하게 KBS에 부당하게 세금을 여기서 추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소송을 했는데, 그게 아마 2,100건이 소송을 했는데, 그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 중재를 해서, 야, 이거 뭐 KBS도 공공방송인데 KBS 뭐 굳이 자꾸 이제 소송할 필요 있겠냐, 그러지 말고, 그거 중재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 중개에서 합의를 시켰죠. 중재 합의를 시켜서 한 500억만 받고 나머지를 KBS 복귀해라, 이렇게 법원이 나서 중재를 해서, 중재를 해서 무슨 용어가 있던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KBS가 500만 받는 걸 하고 나머지 국고에서 그냥 다 가지는 거죠. 그렇게 중재를 하고 소송을 KBS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KBS 손실을 끼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이 중재 조정을 한 건데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뉴라이트나 이쪽에서는 정명주 사장이 끝까지 소송하면 2천 몇백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해서 KBS에 한 1,500 정도 손해를 입혔다.
그러니 KBS 손해를 펴서 이건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감사원이 나와서 그건 배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KBS 이사회에서 정윤 사장 해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임 결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게 되고 정윤 사장은 쫓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KBS 안에 있던 이병순이라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권력이 개입해서 이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영주 사장 해임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거의 다 현장에서 내쫓고 이 사람들을 제작 현장에서 이 사람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제작 책임을 맡기고 보도국으로 내보내고 이러면서 KBS가 완전히 공정한 방송을 하던 방송에서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을 하게 되고 또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프로그램들을 대거 폐지를 합니다. 시사기획 3이라든지 혹은 미디어 publicity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요. 당시에 이제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탐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혹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잘못된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지 또는 부정과 부패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탐사하고 그것을 취재하고 하는 그런 탐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KBS가 정부에 편향된 방송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조금 끈끈한 진행을 했던 사람들을 다 방송 출연에서 잘라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도현 그리고 김미화, 김재동 이런 사람들이 다 방송에서 잘라내고 김재동은 성공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다 잘랐죠. 물론 그건 KBS만 그랬던 게 아니고 MBC 쪽에서 나중에 이제 블랙리스트를 했고요. 김동완 씨가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KBS가 블랙리스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가 없다는 거죠. 그 친원 검지자 명단은 있는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죠. 예, 사실 그때 이제 정현주 사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정현주 사장이 있던 KBS만이 장악된 건 결코 아니죠, 그죠? 다 아시는 것처럼 YTN도 구보령 사장을 내려보내서 뭐 대통령 시절에 특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 갖다가 보도 전문 채널에 사장을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내 맘대로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 저항하다가 YTN 기자가 6명이 해지고 그리고 거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MBC 뭐 김재철 사장이랑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또 엄기영 사장 퇴출시키고 김재철 사장 앉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2012년에 파업하다가 또 6명 퇴출당하고 기자들 뭐 이런 언론 장악 과정이 독재 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의 내용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건 당연히 없고 오히려 정부 미화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누가 봐도 보도가 잘못된 거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조중동 신문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거 거짓말 신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알아.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람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그거 계속 보던 사람들은 그게 정말 진실이죠. 아마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 문제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게 언론 문제 심각한 걸 알고 사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언론 장악을 시도한 거고 그렇게 인적 장악이랄까 그러면 뭐 인위적인 장악을 시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지속적이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기억하는 뭐 미디어 관련법들, 뭐 방송법, 신문법,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그런 결과 지금 우리가 괴물 방송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그냥 뭐 학교에서 강의하지 이렇게 듣는 게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의 민낯을 봤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왜 이렇게 됐겠는가를 정확히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짧게나마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영방송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고, 거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수준의 방송들이 있죠. 이른바 종편들, 특히 TV조선, 뭐 H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거의,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쓰레기 방송들인데요. 이게 출범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아마 작심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TV조선과 H채널이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식당이나 혹은 터미널 같은 데 가면 TV조선만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를 아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보수 정권들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집권하려고 그러면 현재 공영방송 혹은 조중방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선전 매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당시에 조중동 방송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당이나 이 민주 시민 진영에서도 그런 그들의 저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죠. 그게 2009년에 있었던 미디어법 싸움입니다. 근데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게 국민들 대부분 한 70% 정도가 조중동이 지금도 완전히 엉터리 왜곡 보도를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칠 주범들인데 방송까지 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이 70% 이상이 조중동들 신문한테 방송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회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의석이 한 180석 가까이 돼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론단체 혹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계속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도 반대하니까 처음에는 좋다. 그러면 우리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해보자 하고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흉내만 내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다시 들고 그게 2009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반대를 하니까 자기네도 꽤 당황을 했던 거예요. 하다가 진행을 하는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부결됐습니다. 미디어법이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뭐가 진행이 잘못됐습니다. 원래 일사부절이 때문에 부결되면 다시 그 회의에서 다룰 수 없는 건데 그걸 다시 다뤘습니다. 그래서 재투표를 합니다. 다시 투표하자. 그래가지고 통과되었는데 그것도 재투표 관련돼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으로 나중에 전자투표인데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게 대리투표다 이런 의혹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투표 대리투표니까 원천무효 논란이 있었고요. 야당 쪽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원천무효다 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헌법재판소 이명박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던 헌법재판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입법 과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딱 단정 짓진 않고요. 어떻든 이게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국회에서 다시 논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회에 다시 논하라. 국회에서 돌렸습니다. 거기서 헌법재판소 분명하게 이거는 불법으로 통과된 거니까 법 자체가 원천무효다. 이렇게 딱 답을 내주면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이명박 정권의 유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도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영인가요? 보수 진영에서 우리 맨날 하고 다니는 보수 농경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도 이건 분명히 불법으로 만들어진 게 명백하니까 이걸 그냥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다시 논해라 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요 국회에 다시 논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의를 시켰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조중동들한테 방송을 줬던 겁니다. 그게 지금 등장하는 종편입니다. 그 종편이 대한민국 여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의 테러 수준의 흉기로죠.
변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접근해서 JTBC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사실은 JTBC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마음대를 무릅쓰고 또 불법으로 날치기로 그것도 일사구절이 올치기라는 법의 정치를 완전히 빨고 만들어진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거의 원천부인 그런 방송이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방송인데 그것도 혹시 이게 제대로 살아나지 못할까봐 정권에서 온갖 특혜를 줘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직 방송이 이제 막 출범한 젖먹이니까 좀 그래도 제대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상한 논리로 온갖 특혜를 줘서 키우는 그런 방송. 조정동 방송은 보도 내용의 공정성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할 정도의 모습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민낯 그대로 보여줬죠. 사실 미국의 폭스 TV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상업 저널리즘에다가 또 우리나라 조정동이 갖고 있는 정파성 해서 정파 상업 저널리즘 이런 것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올 봄에 종편 재심사에 들어갔었거든요. 심사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제가 무력하게도 탈락을 못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욕 좀 많이 먹었어요. 책임져라. 그런데 이런 종편의 탄생이 사실은 지금 시간이 급해서 선생님이 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불법, 편법, 유효한 이법으로 점철돼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고요. 뉴스를 하는 방송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신문은 신문에서 있고 뉴스를 하는 방송은 독자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거를 깨버린 게 이번 미디어법이었고 그게 종편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해를 여실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편이 등장했으니까 공영방송 장악됐고 종편은 완전히 정파적으로 저쪽에 붙어있는 저쪽에 천병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을 보면 거의 이제는 80~90%가 사실상 보수 정파의 전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마치 우리끼리 이렇게 의견을 나눌 때는 굉장히 말하자면 개혁적이고 민주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표를 뒤집어 놓고 보면 보수적인 표심도 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문제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를 보고도 이거 정치적인 반응인데 어떤 정당을 찍는다 이거는 정말 이기적인 게 아닌가 이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이 나오죠. 이거는 언론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보도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핵심에 있었던 KBS 그리고 그 KBS가 망가지게 된 이 언론 전체의 변화의 모습을 살펴왔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막막합니다. 사실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특히 이제 우리 정현우 선생님처럼 비판적인 학자로서 또 현실에 참여해서 언론 운동까지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막막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뭐 앞에 걸 얘기해도 좋지만은 좀 여기 계신 이 많은 분들이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언론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심각하구나 느꼈을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어떤 좀 제언 비슷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수님들 괜히 뭐 말 많잖아요. 궁금해하고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언론 문제에 관해서는 언론학자들보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언도 좀 해주시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세영 선생님하고 쫓아온 이 학생들은 정말 열혈 분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뭔가 궁금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몇 분 정도는 가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까 지금까지 해오신 걸 마무리와 비슷하게 그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막막하긴 한데요. 한편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80년대는 전부 다 더 엄혹한 시절이었고 그들이
더 지금보다 더 폭력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언론운동의 단초가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방송민주화운동이라고 공영방송이 상당 부분 그래도 공정한 방송을 거듭나는 계기를 마시옵시고 현재의 힘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막막해 보이고 아무 잘 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현재 이제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인들의 각성도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아마 80년대 당시보다도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언론의 불신을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불씨가 되고 국민이 바로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 분명히 인적 청산을 분명히 할 거니까 지금 진환영 사장 또 MBC는 안광아, 그리고 그들의 구역했던 자가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청산이 첫 번째 당장 얘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BS와 MBC를 바로 잡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좀 바꿨는데, 제대로 된 그런 언론에 대한 철학과 신념과 또 언론의 역할에서 분명한 상을 갖고 있는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KBS 2사회 구조, 또 MBC는 사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데서 MBC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대주주입니다. 방문진 이사가 MBC 사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방문진 2사회 구조,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편에 대한 감시, 그리고 종편이 실제로 KBS나 MBC, SBS 같은 지상파와 똑같이 드라마도 하고 뉴스도 하고 다큐멘터리하고 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고 시간도 좀 더 많고요. 실제로 상업방송의 재원은 거의 다 광고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KBS나 MBC, SBS 같은 그런 광고 방식은 방송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이렇게 하니까 광고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광고를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 효과가 별로 없는 편이어서 광고주들이 비싼 광고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종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과 뒤도 지금 중간에 광고를 넣어줍니다. 이게 막 중간 광고.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 값에 광고를 잘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 다 특혜를 폐지를 시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종편이 그렇게 여론을 망가뜨리고, 사실 종편이 드라마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편성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TV조선 같은 경우 보면요, 보도 내지는 유사 보도 프로그램들, 거의 시사 프로그램 비슷하게 해서 뭔가 잡담과 막말과 여론 왜곡과 이런 것들, 그걸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를 좀 받게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게 내 문제다 이렇게 별로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언론이 내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다른 노동 문제든 혹은 다른 여러 민주화 문제든 이런 것들이 언론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뭐 그렇게 직결된 내 문제가 아니다. 복지 문제는 사실 언론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피부를 잘 못 느끼고 있으니, 아마 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알거나 혹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언론을 바로 내 문제다, 이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좀 더 광범위하게 벌여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국민들이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또 그들이 잘못된 방송 혹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보도를 할 때 그들을 질타하고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연대하고 촉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그런 현재 한겨레 신문이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힘이 약하니까 지금 다른 문제를 대한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 신문으로서 오마이뉴스도 있고, 또 프레시안 같은 것들, 또 뉴스타파나 혹은 국민TV나 혹은
고발 뉴스 같은 팟캐스트 이런 쪽에 힘을 실어줘서 이들이 그래도 제대로 경찰, 팩트 TV까지 이런 데에 힘을 실어서 좀 제대로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많은 대안은 있지만 그 대안이 실현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진상규명하고 책임져라 막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언론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실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그냥 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진보, 뭐 중도, 보수해가 그렇게 하면은 되게 진보 개혁적인 표가 한 35%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문 보면요, 거의 한 7%, 조선일보 구독자 수하고 한겨레 구독자 수하고 보면 한 7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진보 개혁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언론들을 실제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슨 시민 언론들에 뛰어들거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사실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론이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세운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쓰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일단 마무리 좀 하고요. 제가 이제 잠깐 아까 말씀하신 종편 얘기가 나와서 아까 자백했잖아요. 종편 승인파가 못 시켰다고 거기 들어갔다 들은 이야기. 여기 중계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만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한 방송사 사장이 당신들 왜 이렇게 경영을 못했는데 어떻게 운영할까 이랬더니 우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들이 엠브레일 광고를 한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약팔적 광고라고 하는데요. 종편들이 자기네들 경쟁력이 못 미치는 돈을 요구하니까 우리 너희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램 단위로 시청률까지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책정할 테니까 1년에 얼마 갖고 와라. 근데 TV조선 주면 채널에 가박되고 그러니까 아예 책정을 동일하게 해놓았다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론자들이 시장의 원칙에도 안 맞는 운영을 하는 게 종편이고요. 그런 종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게 현 정권인 거죠. 따라서 공영방송 KBS 중요하지만 종편의 문제도 그냥 단순히 문제 있다 보고 외면하고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게 결국은 우리 사회 언론의 지형을 확 바꾸는 매물 같은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질문이나 또는 언론 제대로 바꾸려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 이제 여기 정현웅 선생님의 전화 사실 언론 운동에 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또 제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종편 심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거나 어떤 생각 갖는 사람이라고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심사위원장 빼놓고 14명이었거든요. 한 2 내지 3명 정도가 나름대로 종편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14명 중에 한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 정도가 그렇다.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동일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말은 독임제라고 얘기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의 모든 권력을 행사해요. 그렇지만 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몇 사람 추천을 받아주는 거예요. 통신위원회 다 임명할 수 있는데, 위촉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몫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야당 추천인 상임위원이 본인 스스로 3자리 얻어냈습니다. 가서 좀 싸워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다 위촉하는데 한 3명 정도요 야당 몫을 줬던 것 같아요. 또 뭐 혹시 공부하신 거 있으면? 시청률 거부운동을 얘기하는데 수사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 집에 수상기 있다. KBS 나온다. 운영된 건 아니니까 시청률 될수 없다.
이런 장관이 시청역 거부운동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명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이제 그 당시 85년에 우리가 시청역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징수원들이 집에 다니면서 시청역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KBS에게 쓰레기 같은 방송하는데 이 시청역 못 내겠다. 시청역 거부 운동을 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놈 시청역 아니고 수신료로 바꾸면서요. 전파 수신료인데 전파 수신료라서 KBS 안 봐도 텔레비전이 있으면 무조건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수신료만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하고 통합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안 내겠다 그러면요 전기료도 납부를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면 전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한때 지금하고 이제 다른 정권은 이제 2003년 당시에 그때는 이제 우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 당시였는데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KBS가 불공정 방송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청료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하겠다. 그래서 통합 보조하는 게 위헌 아니냐 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걸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헌이 아니다. 이거는 통합 보장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는 전기료하고 수신료 따로따로 낼 테니까 따로따로 해달라. 그래서 전기료만 나고 수신료 안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내면 전기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야 그러면 텔레비전을 아예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이 없다고 거짓말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래도 운동을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런 건 모색할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고 컴퓨터에다가 TV 수신 카드를 하면 이거는 텔레비전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신료는 안 넣어줍니다. 그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그게 대중적 운동으로 전기가 안 돼요. 정은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신료 거부 운동은 언론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난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KBS가 저렇게 장악되고 거의 독재정부에 다를 거 없는 그런 장악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제공으로서 수신료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수신료 인상까지 하는 이런 방송을 하면서 한 상황이 된다면 아마 언론운동 단체들은 수신료 거부운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사실은 전기료 이런 거, 전기 끊는 거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1000명, 수천 명이 되기 시작하면 또 무조건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결국은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냐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뭐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죠. 언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요. 언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언론학자보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 뭐 좀 정리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거에 공감한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언론을 개혁하는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인터뷰 프로그램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정현우 선생님께 큰 박수 수고하셨어요.